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주석과 이 민생과 평화 문제를 해결을 위해 주제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정상이 2달 만에 만나는 건데 꽉 막힌 한반도 문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딸 주애를 중앙에 세우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중 정상회담이 모여 있는데 일단 올해 첫 정상회의 일정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통상 보면은 정상회담이 봄 때서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이고 그것도 이제 1월 초에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서로가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한국과 중국 사이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평화와 또 비핵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중국 쪽 입장에서 보면은 사케이치 이 일본 총리 등장 이후에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을 가능하면 좀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게다가 또 대만 문제가 있어서 도대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하나의 중국이냐, 거기에 대해서 너 확실하게 대답해라. 그런 걸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사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한반도 문제,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공동성명에 나오게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네네. 위성락 안보실장이 여기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동안 중국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딱 3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두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 세 번째가 모든 분쟁은 대화로서 이제 해결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두 번째 게 사라졌어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해 얼마 전에 나왔던 중국의 2025 군축 백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했거든요. 네. 거기 한반도 비핵화가 여태껏 쭉 나오다가 올해는 빠져버렸어요. 아하. 게다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9월 3일 날 전성절 중국에서 전성절 행사할 때도 그때도 북중 정상회담 했는데 그때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할 때도 우리 한중 간에 그 정상회담 발표할 때도 북한 비핵화라는 게 빠져 있었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표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넣자. 아하. 그렇게 얘기할 거고 중국은 아마 그것이 곤란하면 조금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비확산 체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래서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 정도 표현 정도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화와 안정 문제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모든 부분에서 단절이 돼 있어서 바늘 구멍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돌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에너지 이것을 불어넣을 그런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려고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문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관여를 해주겠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진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꽉 막힌 남북한 문제를 좀 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시진핑 주석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요청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예, 앞서서 이제 비핵화 부분이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리면 네, 혹시 네. 그 부분이 핵잠과 관련된 겁니까? 핵잠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좀 차원이 달라요. 네. 우리의 이제 핵잠 문제는 비핵화 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핵잠은 그냥 흔히 얘기하는 SSN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핵무기를 싣지 않는 잠수함이에요. 핵추진 잠수함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해서 가는 잠수함이에요.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자로가 우리가 지금 오크스, 소위 말해서 호주에서는 그냥 원자로가 들어가는데 그게 농축이 90% 된 거예요. 네. 이것은 바로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20%입니다. 이거는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로도 이제 20%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핵무기를 싣지 않는 소위 말해서 재래식 핵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이게 NPT 문제라든지 또는 무슨 뭐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잠깐 언급해 줬지만 일본이 이제 워낙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중국에 좀 가깝게 그렇죠.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우리 입장을 또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한미가 동맹 관계고 미리 동맹 관계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한미는 동맹 관계는 아니죠. 네. 그런데 한미일이 안보 협력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보 협력의 주 대상이 누구겠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할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미일 관계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겠는가? 그게 결국은 이제 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이 한미일 협력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강압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또는 더 강하지 않도록 그걸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을 또 초청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인데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예,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충칭에 갔습니다. 맞아요. 그는 이제 우리 임시정부의 마지막 이제 임시정부가 네. 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말 이 뿌리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구 선생님 이제 탄생 150주년이고 그리고 또 상임 임시정부가 거기에 이제 설립이 된 지가 100주년입니다.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한 7, 8년 전에 임시정부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은 이제 보훈부죠. 보훈부에서 하는 옛날에는 보훈처에서 주관하던 건데 그때 이제 당시에 저는 이제 성신여대 교수로 있었고 그때 이제 여기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에 동참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쭉 다 둘러 충칭까지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저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바로 저 부분이 상임임시정부가 있는 건물인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해도 누구한테 저걸 찾아간다는 것은 옛날에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대일 항전을 펼쳤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중국한테는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일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무 말 안 해도 역사 인식 똑바로 하고 그렇게 일본이 가야 된다는 것을 저 행동으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러시아와 조금 더 친한 느낌을 네, 보여줬는데 네. 보니까 이번에 시주석 연합장 받았다 아주 짧게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중국과 북한 관계는 복원이 좀 안 된 상태입니까? 작년에 그 신년 이게 이제 축전 보낼 때도 지금 말씀하신 거 꼭 그대로 나왔어요. 푸틴 대통령 일면에 나오고 맞아요. 시진핑 주석은 오면에 뭐 베트남,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하고 그냥 한 줄 이렇게 쭉 나오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거의 아주 나쁜 상태로 이제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작년도 9월 3일 날 전성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복원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10월 10일 날 북한에서 당 창건 기념일을 했잖아요. 그때 리창 총리를 또 보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북중 관계가 복원된 줄 알았는데 사실상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제 중국 전성절 때 김정은이가 갔는데 네. 당 창건 기념일 때 이게 시진핑 주석이 좀 오시라고 그랬는데 시진핑 주석은 안 가고 리창 총리를 보내고 예. 대신에 본인은 한국에서 열리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가서 한중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일단 이것이 조금 기분 나빴겠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났으면 또 한참 뭐 몇 년 있다가 만나면 모르는데 네. 2달도 안 돼서 다시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해서 중국에서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달가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불만을 이렇게 이제 축전 보냈는데 축전을 아주 좀 이렇게 개무시하듯이 이렇게 좀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락 실장이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 중인 모습을 최근에 공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핵잠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가 미국과 함께 건조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한번 에이펙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가능성은 있잖아요. 네, 뭐 이게 중국에서 계속 얘기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비확산 체제를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이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네.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거에 이 오커스를 결성할 때의 중국이 보인 반응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오커스를 할 때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하고 같이 해가지고 오쿠스를 창설을 하면서 호주에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90%의 농축된 걸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것은 20%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핵 추진만 그러는 거지 거기에 이제 핵무기도 실지 않는 거고. 게다가 더 중요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이렇게 공개한 것이 우리가 이번에 중국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북한이 뭐 했습니까? 8,700톤급 잠수함. 핵 동력 네. 예, 그 잠수함 그거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있으면은 마치 이제 진수식 가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훨씬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 얘기가 쉽죠. 어허. 봐라, 북한이 지금 8,700톤급 저 핵추진 잠수함을 그것도 SLBM까지 실어서 핵무기까지 실어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거 지금 따라다녀야 된다.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저기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아무 말도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그것도 네. 딱 가운데. 네. 아빠, 엄마라고 해야죠. 두 예. 사람 가운데 딱 서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후계의 공식화냐? 아니면 또 저희가 이제 기사로 나왔지만 아니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는 뭐 전자의 그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이제 김주애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2022년 11월 제 17호 화성 발사할 때 그때 등장을 했거든요. 네. 뭐 꼬마가 하얀 패딩 입고 자기 아버지 손잡고 가는 건데 그냥 영락 없는 이제 부녀간의 모습 이런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그 지난 이제 한 3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김주애가 공식적으로 활동한 게 한 40여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활동한 게 한 400여회 되면은 10번에 한 번 정도는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금수상 태양궁전에 데리고 간 적이 없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번에 금수상 태양궁전에 데리고 간 것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정중앙에 세웠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이제 자기가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당신을 이을 그리고 저를 이을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제4세대 지도자입니다. 그거 저는 오늘 신고식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주애를 정중앙에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사진상에 그게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모든 세계가 다 그리긴 합니다만은 센터에 누가 자리 잡느냐 그렇죠. 그게 권력의 서열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주애가 거기 섰다는 것은 권력이
거의 1번과 대등한 그런 위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9차 노동당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과연 그러면 이 주회가 어떠한 직책을 맡을 것이냐에 대한 관심인데 아직 나이상으로 굉장히 어리니까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013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12살, 13살 그러니까 올해 이제 6학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갈 그렇죠. 나이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 13살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얘가 우리를 이을 그런 후계자입니다라고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공식 선포를 한 거나 다름은 없지만 네. 13살 정도 된 아이의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줄 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지금 김정은이가 지난번 제8차 당대회 때 총비서가 됐고 그 제1비서 자리를 남겨뒀으니 김주애를 제1비서 자리로 이렇게 이번에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청년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청년동맹은 14살부터 30살까지가 모든 노동당원이 아닌 모든 남녀가 다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청년동맹이 중요한 것은 당의 위협을 대를 이어서 개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년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 후계자가 되기 직전까지 청년대장이라는 칭호를 받았단 말이죠. 아하.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별 4개를 받았지만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14살부터인데 만으로 네. 만으로 지금 김주애는 만으로 14살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일단 청년 동맹의 어떤 좀 직책을 동맹 뭐 위원장은 아니지만 네. 거기 어떤 직책을 한번 받고 그리고 또 몇 년 이렇게 좀 있다가 그리고 이제 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이제 뭐 42살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겁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1974년부터 1994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했단 말이죠. 물론 1980년대부터는 1994년까지 거의 뭐 공동 통치를 했다고도 과언은 아니지만 그런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1년 남짓한 후계자 수업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내 딸한테는 겪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22년부터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자켓을 똑같은 것을 입고 정중앙 자리에 위치하고 또 어떤 화동들로부터 유천 화동들로부터 꽃을 받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래 이번에 제9차 당대회 때 무슨 뭐 제1비서 자리까지 주겠는가. 글쎄요.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데 또 북한은 북한 나름의 또 논리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제 대남과 대미에 대한 메시지를 이번에는 신년에는 내지 않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 김정은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과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고민 때문에 아직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시기 보다가 얘기를 할 건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아무리 늦어도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초에 그러니까 이제 구정 끝나고 그때는 시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어제 보니까 한 8, 9분 정도 이렇게 연설을 했더라고요. 8, 9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또 이 우크라이나 파병한 가족들, 장병들, 지휘관들 그 사람들 이제 격려해주고 그러는 건데 만일 거기에서가 이제 대미의 그 어떤 메시지나 대남의 메시지를 내면 나중에 이게 제9차 당대회가 5년 동안의 모든 정치적인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걸 미리 얘기해 버리면 김이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제 그런 훈시는 뭐라고 할까요? 그 연설은 주로 대내 결속, 체제 결속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연설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때 되면은 뭔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지금 어찌됐든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계획이 돼 있고 네. 그것이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9차 당대회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좀 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9차 당대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주로 북한의 그 핵무력의 어떤 선진화 문제라든지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이의 어떤 사상 그러니까 인민대중주의의 어떤 법화 문제라든지 강령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는 20 곱하기 12 10년 동안 가도록 돼 있으니까 이제 1년 했잖아요. 네. 나머지 9년이 남아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이 이제 올해부로 엊그제부로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2026년부터 다시 2030년까지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을 또 발표할 거예요. 주로 그 5가지, 6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제9차 당대회가 진행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남 메시지, 대미 메시지는 그때 낼 가능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뭐 좀 브로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미국하고의 어떤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그 속에서 좀 읽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